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컷의 권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34도더라고요. 저도 오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그런지 표정이 다들 안 좋으신 게 날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네요. 먼 길이건 가까운 길이건 이 세미나에 오셨으니까 제가 뭔가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듣기로 진짜 상업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감독님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건방지게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카메라는 캐논의 EOS R6V라는 카메라예요. 제가 캐논 카메라를 사진도 캐논으로 입문을 했고 영상도 캐논으로 입문을 했죠. 5D Mark II로 입문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캐논의 거의 모든 영상기를 다 만져본 것 같아요. C700도 써봤어요. 캐논이라는 브랜드가 참 뭐랄까 되게 뭔가 보수적인 느낌이 있는 브랜드인데, 영상 쪽에서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폼팩터도 내고 굉장히 특이한 기능들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뭐 C70이나 C80 같은 특이한 폼팩터의 카메라도 나오고, 뭐 전통적인 폼팩터의 카메라들도 나오고, 이제 C50부터 해가지고 이런 작은 크기의 영상용 카메라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C50 같은 경우에는 C가 붙어서 걔는 시네마 라인이니까 빼고 생각을 해본다면 V가 붙은, 이제 비디오겠죠? V가? V가 붙은 라인으로서는 두 번째 시리즈의 카메라입니다. EOS R50V가 있었죠. 그리고 EOS R50V는 크롭 바디였는데 얘는 풀 프레임 바디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 299만 9천 원이죠. 300만 원의 가격으로 풀 프레임용 영상 특화 바디가 나왔다. 처음에 저는 이 가격 듣고 되게 놀랐어요. 이제 보통 이제 시네마 뭐 영상용 이러면은 쓸데없이 뷰파인더 되게 비싸거든요. 뷰파인더 부품이 되게 비싼데 그거 빼놓고 가격을 올려받는단 말이야.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 같죠. 뷰파인더 없는 대신에 가격 저렴해졌고, 그래서 영상용 카메라로서 펜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카메라가 적합한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해봤을 때 1인 크리에이터,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소규모 프로덕션 이라면은 이 카메라가 꽤나 관심을 가질 만한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요 스펙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250만 화소의 풀프레임 CMOS 센서고요. 7K 로우 촬영되고요. 4K 파인 오버샘플링된 이미지, 파인 24p, 30p, 60p 되고요. 4K 120p, 요거는 오버샘플링은 아니고 어쨌든 논크롭 4K 120p가 되고요. 7K 오픈 게이트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픽처 지원하고 IBIS 들어갔고 쿨링팬 들어갔어요.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다 익숙한 스펙들이죠. 여기서 쿨링팬이 들어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OS R6 Mark III와 같은 영상 스펙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기서 쿨링팬을 탑재하고 그 뷰파인더를 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이 중요해요. 저는 이 카메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두 개 뽑으라 그러면은 이제 오픈 게이트 지원되는 거랑 이 외관을 뽑을 것 같아요. 이 외관은 사실은 요런 폼팩터의 카메라에 포문을 연 게 이제 소니 FX3라고 친다면은, 그때 이후로 나온 카메라들이 요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나온 카메라들의 어떤 조작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네마급 카메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시네마 카메라, 뭐 영상용 카메라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좋은 게 밖에 버튼이 많아야 돼요. 사진이랑 다르게 사진은 몇 가지 조작계를 빠르게 조작하는 게 핵심이라면, 영상은 호흡이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스케치 영상을 찍는다고 해도 내가 충분히 세팅을 들어간 다음에 롤을 누르지, 뭐 진짜 순식간에 모든 세팅을 바꿔가면서 촬영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물리 버튼들이 많은 게 촬영 편의성 측면에서 되게 좋아요. 근데 얘가 커스텀 이제 버튼이 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커스텀 버튼이 7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다이얼이랑 휠이 통합돼가지고 커스텀을 4개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셋 버튼도 커스텀이 되고 전면의 레코딩 버튼도 커스텀이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이 되는 버튼이 정말 많아져가지고 제가 지금 메인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바디가 C70인데 걔보다 더 쓸 수 있는 버튼이 많을 정도예요. 물론 버튼 크기는 작아요. 근데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이스틱
있어요.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도 캐논의 시네마급 카메라에도 조이스틱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희한하게 캐논 시네마급 카메라의 조이스틱 품질이 사진 바디처럼 막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아요. R6 마크 3처럼 기존의 캐논 사진 바디에서 느껴지는 되게 조작감 좋은 조이스틱 가지고 있고요. AF 온 버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 줌 레버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조작계 관련해 가지고는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사실상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 볼 만한 부분이 LCD 패널은 평범합니다. 3인 162만 도트 LCD 패널인데 개인적으로 3.2인치였으면 좀 더 좋았겠다 싶은데 뭐 3인치 익숙한 인치죠. 그래서 저거는 그냥 평이하고 그 다음에 나사홀이 측면에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나사홀이 좀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측면에 하나라도 더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기본적으로 거기에 액세서리를 장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그 케이지 같은 거 달 때도 좋고 세로 촬영할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쓰다 보면은 저는 영상용 바디 세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 V 시리즈는 그러니까 C50이랑 다르게 인터페이스가 사진 바디랑 똑같아요. 그 캐논 시네마 바디의 메뉴 구성이 진짜 좋거든요. 캐논은 뭐 사진 바디도 메뉴 구성이 좋지만 시네마 바디에서 영상만 할 거면 시네마 바디 메뉴 구성이 진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사진용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조금 커스텀을 본인이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포 버튼 눌러가지고 뭐 촬영 정보 표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인포 버튼을 누르다 보면은 우리가 세팅해둔 화면으로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쭉쭉쭉 넘어가면서 바꾸다 보면은 5번 화면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안 나와. 그냥 메뉴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끄고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퀵 컨트롤 화면을 3가지 고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퀵 컨트롤 화면 1번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게 좀 어색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캐논 사진 바디에서 쓰던 것도 아니고 캐논 시네마 바디에서 쓰던 것도 아니거든요. ROC V부터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퀵 컨트롤 버튼을 2번으로 하면은 기존의 사진 바디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로 쓸 수 있고 그리고 3번으로 하면은 이제 시네마급 바디에서 들어가는 그 메뉴 버튼 구성을 볼 수 있어요. 아마 나중에 한번 눌러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퀵 컨트롤 버튼 이런 거 세팅하면 좋다. 그리고 퀵 컨트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뉴 자체가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요. 네, 그럼 특장점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 카메라가 가진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다양한 녹화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만 해도 로우 되고요. XF HEVC-S 요거 H265죠. H265 422 10비트 되고요. 여기 420 10비트 되고요. 그 다음에 XF AVC-S 얘는 H264입니다. 얘는 10비트 8비트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녹화 포맷을 가졌다는 게 뭐가 좋냐면은 일단 오른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 심도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12비트, 10비트, 8비트 그리고 컬러 샘플링도 정할 수 있어요. 로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444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CG 작업 같은 걸 해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 나는 이제 긴 기록 영상을 찍어야 돼가지고 용량 전략이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마음대로 섞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H264 같은 경우 10비트로 촬영을 하게 되면 오라이 촬영이 돼요. 오라이 촬영이라는 게 사실은 자주 쓰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이 하는 편집실 중에 한 팀은 항상 오라이를 요구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라이 포맷을 탑재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상업 영상을 하실 때는 굉장히 어필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우, 뭐 영화 찍겠다, 뮤직비디오 찍겠다, 나 용량 커도 상관없고 12비트 필요하다. 아니면은 크로마 샘플링 422로 정교한 CG 작업하거나 하드한 뭐 색보정 하기 힘들다. 뭐 이러신 분들은 로우 찍으면 되죠. 로우도 압축비 2개 제공합니다. 로우가 있고 로우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로우 라이트 철자가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그때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로우 라이트는 12비트 똑같아요.
로우 라이트나 12비트인 거 똑같고 제 생각에 그냥 압축 비 정도만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로우랑 로우 라이트 사이에 뭐 보정폭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비트레이트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로우 라이트 되게 추천드리고, 또 로우 라이트를 쓰게 되면 60p 촬영도 돼요. 그러니까 7K 로우 60p 촬영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 쓰시면 되고, 그분들은. 그 다음에 H265 422 10비트, 이걸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H265 422 10비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레이트가 135 메가bps? 메가비트 퍼 세컨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비트레이트가 작고 되게 10비트 422 다 지원하니까 색보정 관용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되게 유연하고. 그래서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신다 하면 저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H264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라이가 필요한 경우 그럴 때 정도 활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420 10비트, H265 420 10비트 이런 거는 100mbps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 세미나 촬영 그런 것들 하시는 경우에는 저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비트레이트 24p 기준 그리고 최저 비트레이트의 차이가 20배가 넘게 납니다. 옵션 다양성이 많다는 거는 정말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픈 게이트 지원하는데, 이 오픈 게이트를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픈 게이트가 이게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H265, H264, 그러니까 16:9나 17:9로 캐논은 찍잖아요. 걔네들은 7K까지 안 올라가요. H265로 찍을 때는. 근데 오픈 게이트를 켜면 7K, H265도 7K가 됩니다. 희한하죠?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7K로 찍으려면은 오픈 게이트를 켜야 돼요. 3:1 비율로 찍어야 돼요. 근데 일단 오픈 게이트를 쓰게 되면 60p가 안 되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량이 좀 커집니다. 7K H265 같은 경우에는 486Mbps 정도 되죠. 아까 4K 파인 H265 같은 경우에는 한 135Mbps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량 차이가 한 3배 나요. 근데 용량 차이 3배 나는 대신에 해상도가 7K로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위아래 여분 마진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로우까지 쓰기는 힘들지만 해상도가 중요한 작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제품 컷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크롭이 필요하다거나 원캠으로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요즘 유튜브 편집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해상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4K 대신에 7K 오픈 게이트를 켜시고 7K H265를 쓰면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K 특장점이야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편집에서 가로 비율 영상, 세로 비율 영상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 좋고요. 그리고 바나오펙 렌즈 쓸 때도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7K H265 오픈 게이트 쓸 때 오라이 촬영도 됩니다. 얘도 오라이가 돼가지고 이제 누구든 오라이를 요구한다면 오라이로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속 촬영도 잘 지원해줘요. 고속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우 라이트 모드로 하게 되면은 7K 로우로 60p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K 파인으로도 60p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R6 마크 3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똑같이 4K 파인이 붙어 있어도 4K 파인 24p 30p랑 4K 파인 60p의 이미지 퀄리티가 미묘하게 다르긴 해요. 60p 때 조금 이미지 퀄리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일반 모드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가 파인 모드를 못 쓰는 이유가 발열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는 사실상 발열 걱정 별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파인으로 붙박이 해놓고 60p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저 4K 파인 60p라는 스펙 자체도 이미지 퀄리티랑 발열 안정성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보면은 현재로서 이 가격대에서는 가장 좋은 스펙인 건 맞아요. 그리고 논크롭 4K 120p 됩니다. 논크롭 4K 120p 되는 카메라가 제가 지금 빼먹는 걸 수도 있지만 아마 500만 원 이하에서는 없을 거예요. 찔끔이라도 다 크롭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논크롭 4K 120p 이것도 되게 좋은 스펙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한다 치면은 이제 고속 촬영을 하잖아요. 고속 촬영을 할 때 120p로 그냥 찍는 경우가 있고 120p를 23.98p로 시뮬레이션을 미리 카메라에서 먹여서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줘야 될 때 우리는 나중에 슬로우 모션 매기지 하고 120p로 찍는데 클라이언트가 이거 왜 슬로우 모션으로 안 나와요?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23.98p로 그러니까 4분의 1, 5분의 1 속도, 20% 속도로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그냥 녹화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충실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피드 램핑 같은 거 먹일 때 우리가 이 카메라의 사운드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슬로우 모션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소리가 안 들어가거나 소리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속 촬영을 하더라도 사운드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운드가 필요한 환경, 필요하지 않은 환경 모두 4K 120p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 이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 슬로우 모션 관련된 어떤 뭐랄까 메뉴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잘한 메뉴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그냥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영상 관련 포맷 관련된 설명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스텀 픽처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캐논은 전통적으로 사진은 픽처 스타일이라는 걸 써왔고 영상에서는 커스텀 픽처라는 걸 좀 써왔어요. 캐논 카메라 C300 정도부터 제가 썼었는데 그 카메라들 경우에는 방송국이나 다큐멘터리 촬영용으로 정말 많이 쓰는 카메라였거든요. 로고 촬영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캐논의 그 와이드 DR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 색감이 정말 좋아하고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 와이드 DR이나 캐논 로그 같은 것들이 탑재된 어떤 그런 색감 그 픽처 프로필들의 모음을 갖다가 커스텀 픽처라고 하는데 요걸 캐논이 언젠가부터 미러리스에 넣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EOS R6V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커스텀 픽처가 들어왔고요. 커스텀 픽처의 장점은 영상용으로 최적화된 이제 그 픽처, 그러니까 감마, 색감, 색공간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픽처 프로필을 써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면 그냥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ISO 100에서 찍으면 이미지 품질이 가장 좋고 감마도 그냥 우리가 흔히 사진 그 JPG 파일 뽑을 때 그 감마를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은 보정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를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가지고 노출을 맞춰서 찍고 저기를 찍을 때는 밝으니까 초석을 쪼은다든가 조리개를 쪼아가지고 노출을 맞춰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마의 DR이라고 하죠. 다이나믹 레인지.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을 얼마나 풍부하게 표현해 주느냐.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은 픽처 스타일을 사용했을 때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밝을 때는 내가 세팅해서 어둡히면 되고 어두울 때는 내가 세팅해서 밝히면 되니까. 근데 영상은 어때요? 여기서 찍어서 패닝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큰일 났죠. 어둡고 밝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영상용으로 특화된 픽처 프로필, 뭐 이건 브랜드 막론하고 그런 애들은 다이나믹 레인지에 환장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걔들은 색감 뭐 이런 거보다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나 캐논이건 뭐 이런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를 담아내는, 영상은 사진에 비해서 정보를 담아내는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뭐 ENG 카메라 같은 거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이나믹 레인지가 진짜 넓죠. 그래서 놓치는 이미지 없이 만들기 위해서 DR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픽처라는 게 이제 미러리스 시스템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미러리스로도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커스텀 픽처에서 뭐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뭘 쓰면 되냐? 캐논 709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드 DR이랑 성격이 되게 달라요. 캐논 709는 좀 더 컨트라스트가 강하고요. 좀 더 채도 값이 높고 좀 더 우리 눈에 보기에
찐득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DR 자체는 와이드 DR이랑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하되 미드톤에서 컨트라스트를 좀 더 세게 조정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스텀 픽처고요. 이 커스텀 픽처가 일단 생각보다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은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로그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품질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로그 픽처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다이나믹 레인지를 극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후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422 10비트로 찍는다 쳐봐요. 422 10비트로 이제 컨트라스트가 애초에 강한 이미지를 찍고 혹은 로그 이미지를 찍고 각각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로그로 찍은 이미지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게 잡기 위해서 데이터 값을 분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톤에서 데이터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된 환경에서 인물의 스킨톤을 되게 중요시해가지고 촬영을 한다 치면은 로그보다 얘가 나아요. 스킨톤 딴다거나 뭐 스킨톤 보정할 때 훨씬 잘 먹거든요. 그래서 캐논 709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정말 좋은 커스텀 픽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냥 야외나 애지간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이미지를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이미지가 저의 아들램인데 되게 쨍쨍한 날이에요. 되게 쨍쨍한 날인데 하늘이 날라버리는 날은 쓰기 힘들겠지만 하늘이 파라면은 하늘 노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캐논 709가 거의 모든 컨트라스트를 잡아낼 수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커스텀 픽처고요. 얘 베이스 ISO는 400과 3200입니다. 이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듀얼 ISO를 탑재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캐논 709 같은 경우에는 400이랑 3200이에요. 요거 듀얼 ISO 얘기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커스텀 픽처는 캐논 Clog2예요. 캐논 로그2.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는 전문가용 로그 픽처 프로파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다르게 캐논 709는 400, 3200이었는데 얘는 800과 6400입니다.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에 캐논 로그2 같은 경우에는 로그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좀 뿌옇게 촬영이 되거든요. 얘를 이대로 찍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포커스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뷰 어시스트라고 모니터링 럿을 먹여주는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촬영하실 때는 뷰 어시스트라는 툴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색감으로 촬영을 하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Clog 3, 그러니까 캐논 로그 3라는 커스텀 픽처도 있는데 요게 그 캐논 로그 2가 안부의 노이즈가 좀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캐논 로그 3에 비해서. 그래서 캐논 로그 3 같은 경우에는 높은 DR을 확보하는 로그인데도 불구하고 좀 후보정이 쉽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Clog 2가 탑재됐는데 Clog 3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캐논 로그 2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캐논 로그 2 자체도 이게 사실 그렇게 노이즈가 심하진 않아요. 이게 베이스 ISO 얘기 잠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베이스 ISO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0 캐논 로그 캐논 709 같은 경우에는 400이랑 3200이라고 말씀드렸고, 캐논 로그 2 같은 경우에는 800이랑 640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커스텀 픽처라는 걸 쓰실 때는 ISO를 조절한다는 생각을 그냥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ISO가 고정되어 있다, 딱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캐논 709로 찍을 때도 ISO 400을 쓰다가 뭐 너무 어둡다 싶으면은 3200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고요. 애매하게 2500 같은 데서 찍으면은 노이즈가 너무 세져요. 그리고 캐논 로그 2는 더 심하고요. 근데 그래도 캐논 709 같은 경우는 법용적으로 쓰기 위해서니까 ISO를 조절하면서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ISO를 조절해도 되는데 400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 이상은 그냥 노이즈만 감싸면 되는데 그 아래로 떨어지면 DR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명부가 클리핑 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거는 로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캐논 709도 그렇고. 그러니까 커스텀 픽처를 쓰실 때는 저 최저 베이스 ISO 있죠. 그 아래쪽의 ISO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손떨방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 캐논에서 만든 컴팩트 영상용 카메라 C50, R50V, 그다음에 이제 R6V에서 드디어 손떨방이 들어갔습니다. 이 손떨방은 참 뭐랄까요, 이게 좀 그게 있어요. 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촬영 감독님들이 미러리스 손떨방으로 하는 핸드헬드 떨림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어색하다고. 사실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손떨방 없어서 난리 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나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비스가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 이제 이 아이비스라는 거에 포문을 연 건 소니죠. 소니 아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덜했어요. 너무 약했어. 그래가지고 아이비스를 써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캐논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스가 사진용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뭐랄까 억지로 잡는 느낌? 그런 것들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는 되게 괜찮았는데 영상에서는 핸드헬드 하다 보면 영상이 탁탁 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써먹기가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안 좋은 추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아이비스가 들어가는 걸 되게 꺼려 하시는데, 카메라에서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얘들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되게 그냥 핸드헬드 느낌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것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본 왜 무거운 카메라로 핸드헬드 하는 게 더 느낌이 좋을까, 그런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무거운 카메라로는 아래쪽 스윙만 생기더라고요. 손 떨림 방지가. 위쪽으로 떨림이 적어요. 애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작은 카메라 손떨방은 위로도 튀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어색해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못 잡았다 하더라도 일단 적어도 탁탁 튀는 현상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비스가 탑재가 됐으면 무조건 좋잖아요. 아이비스 싫으면 끄고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영상용 카메라에 뭔 손떨방, 밭떨방 아무도 안 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들었고, 언제 들어가나 항상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캐논 아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렌떨방이랑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요. 이 관광 렌즈 같은 거 썼을 때 워블링 현상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캐논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잘 잡아놓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렌즈랑 썼을 때 얘기지만 잘 잡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뭐 브이로그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뒷떨방, 그러니까 디지털 IS, 그러니까 디지털 IS는 크롭을 살짝 해서 손떨방 자체가 내가 손이 위로 떨리면은 센서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요걸 한번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해주는 거예요. 약간 잘라가지고 이미지가 갑자기 위로 튄다 싶으면은 디줌으로 살짝 옮겨주는 거예요. 그 디지털 I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미지가 크롭 되게 되고요. XY축밖에 보정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는 보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의 안 쓰고요. 근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 정도는 때에 따라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2단계랑 뭐 피사체 추적 IS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저는 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그 2단계 IS 같이 크롭 많이 되는 애들은 셔터 스피드를 우리가 24p 기준 50분의 1로 잡고 쓰는데 200분의 1 정도로 올리세요. 그러면 좀 괜찮아요. 저속을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됩니다. 다음 쿨링팬 얘기인데,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늘 같은 날씨에 사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저번 주까지는 이렇게까지 덥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온도가 한 28도, 29도 정도 됐고, 야외 온도 같은 경우에는 30도까지 안 갔던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또 계속 식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코어한 테스트를 못 해본 건 아쉽긴 한데,
어쨌든 7K 오픈게이트 기준으로 3시간 정도 발열 경고도 없고요. 그리고 얘는 그래도 간접적인 어떤 발열 테스트가 되는 게 지가 뜨겁다 싶으면 팬이 롤을 끊었을 때 팬이 좀 세게 돌아요. 근데 크게 안 바뀌더라고요. 팬 소음의 기준이 3시간 정도 녹화를 해도 크게 시끄러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인 발열 억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4K 파인에 60p 촬영도 3시간 동안 연속으로 해봤는데 얘도 발열 경고가 안 뜨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참 이런 거는 오늘 같은 날씨에 밖에서 하면 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리고 이 쿨링팬 옵션이 기본적으로 팬 자동 그리고 팬 회전 속도 저속으로 돼 있어요. 팬 자동 모드라는 거는 그 녹화를 할 때는 팬 회전 속도에 맞춰가지고 팬이 돌아가고요. 녹화를 안 할 때는 지가 뜨겁다 싶으면 고속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녹화가 진행될 때 소리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모드가 자동 모드예요. 그래서 이 팬 회전 속도 같은 경우엔 그 일반적으로는 그냥 저렇게 놓고 쓰시면 되고요. 저속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이크 갖다 대지 않는 한 귀에 안 들어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뭐 또 이 카메라로 ASMR 이런 거 찍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이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동시녹음 같은 거 엄청 작은 소리 이런 거 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팬 소음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팬 회전 속도를 꺼짐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을 때는 소리 안 따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팬 회전 속도를 그냥 높음으로 놓고 발열 걱정 아예 안 하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쿨링팬 들어간 것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안정감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제가 R6 마크 3 때도 걔는 발열 이슈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안 뜨겁거든요. 걔도 그냥 끊어버리는 것 같은데 얘는 일단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리미트도 없는 것 같고요. 하드웨어적으로도 뜨거워지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오랫동안 촬영하는 컨텐츠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를 쓰면서 유용하게 썼던 기능들이에요. 조리개 8분의 1 스톱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조리개를 8분의 1 스톱 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게 그 뭐 ND 같은 거 없을 때 미세하게 노출 조절할 때도 되게 좋고요. 이게 또 뭐가 좋냐면은 찍다 보니 해가 져버려가지고 어두워졌어. 그래서 급하게 밝혀야 돼. 이렇게 부드럽게 밝아져요. 3분의 1 스톱으로 하면은 툭툭 끊기거든요. 8분의 1 스톱으로 하면 이게 밝기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런지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죠. 웨이브폼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요거 꽤나 추천드리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 기록 중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중 확대 표시를 켜기로 놓으면은 녹화를 하는 도중에도 포커스 포인트의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MF로 포커스 맞추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AF로 맞춰도 이놈이 뭐 그 코를 맞추고 있는지 눈을 맞추고 있는지 진짜 크리티컬한 포커스가 중요한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옵션도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활성화해 두는 걸 추천드리는 옵션들이에요. 그리고 웨이브폼 설정. 웨이브폼은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웨이브폼으로 바꿔주시는 거 너무 좋고요. 전자 레벨 크기 설정. 요거는 수평계예요. 수평계는 HDMI 외부 출력이 안 돼요. 이 카메라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기본 수평계가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작게 하는 게 저는 화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작게 보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 정보 표시 5번 끄기. 이게 뭐냐면은 이 화면 쓸 일이 사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면을 그냥 저는 꺼놓고 쓰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오디오 미터 본다고 저 화면을 가끔 썼는데 이제는 단축키가 생겼거든요.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오디오 설정이 바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화면이 필요가 없어서 저는 저걸 꺼놓고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스텀 키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은 4번 AF 멈춤, 그러니까 AF 락으로 쓰고 있어요. AF 락, 뭐 렌즈에도 있고 AF 온 버튼도 있는데 영상 저 로우 앵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누르기가 힘들어서 AF 멈춤 버튼을 쓰고 있고요.
5번 커스텀 버튼에 폴스 컬러 놓고 쓰고 있고 6번 커스텀 버튼에 등록 인물 우선 AF 혹은 화면 밝기를 일시적으로 증가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쓰고 있습니다. 저 화면 밝기를 일시적으로 증가 저거 되게 마음에 들던데 밝을 때 야외에서 이거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세팅을 해놓고 찍을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앵글 잡을 때는 화면이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롤 돌고 있는 도중에는 또 배터리가 아깝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커스텀 버튼 해놓으면은 밝게 해놓고 앵글 잡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연기하고 뭐 인터뷰하고 있으면은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밝기 다시 어둡혀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기능이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카메라 쓴 후기 얘기를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단편 영화를 한 편 찍었는데 소규모 촬영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 겸 연출이었는데 촬영팀을 딱 한 명만 썼어요. 그래가지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보르자 500W급 COB 라이트 하나, 그다음 패널 라이트 하나 작은 거, 그다음에 튜브 라이트 2개, 그리고 전구 라이트 2개,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쟤네들 부피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2명밖에 안 되는 촬영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한 대, 사실 대화신 같은 경우에는 2대로 찍으면 좋은 것도 많은데 한 대로 찍었고요. 촬영 시간도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빡셌다는 거죠. 빡센 촬영 현장은 기기빨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카메라 성능에 좀 많은 의존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믿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죠. 우선 7K 오픈 게이트를 썼어요. 이게 저는 오픈 게이트를 진짜 좋아하기도 했고 캐논이 오픈 게이트를 넣어줘가지고 이거를 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이라 널리 알려야 딴 데서도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 게이트를 적극적으로 써보고 싶어서 화면비를 사실상 4:3짜리 화면비의 영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퍼펙트 데이즈 영화가 4:3 화면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을 흉내 내보고자 3:2로 찍고 좌우 크롭 살짝 하면 이쁘겠다 싶어서 오픈 게이트를 쓰기로 했고요. 근데 뭐 찍다 보니까 그 3:2 화면비 그냥 그대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결국 편집은 3:2로 했어요. 3:2 화면비는 영상에서 잘 안 쓰죠. 영상에서 잘 안 쓰는 화면비인데 4:3을 쓰거나 뭐 16:9 쓰거나 17:9를 쓰거나 뭐 요 정도가 많은데 이제 3:2 화면비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우리한테 낯설진 않잖아요. 사진 화면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강조할 때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인물 클로즈업을 따게 되면 딱 얼굴이 잘 들어차잖아요. 근데 사실 16:9는 이마를 잘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를 많이 자르지 않는 클로즈업을 따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 화면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가 오픈 게이트를 써야 좋아요. 이 카메라가 4K 파인도 워낙 좋긴 하거든요. 걔도 확대를 해도 진짜 잘 안 깨지고 이미지 퀄리티가 좋은데 그래도 그 체급차라는 게 있잖아요. 4K가 암만 좋아봐야 어떻게 7K에 비비겠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주는 오픈 게이트를 쓴 것도 있어요. 오픈 게이트는 로우에서도 되고 H125에서도 되는데 둘 다 이번에 활용을 해봤고요. 이제 둘 다 색 보정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둘 다 보정 관용도가 정말 좋더라. 그러니까 오픈 게이트 모드로 열어줬다고 하더라도 뭔가 비트레이트가 떨어지거나 크로마 샘플링이 떨어지거나 그냥 일반적인 4K에 비해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량만 괜찮으면 무조건 찍는 게 이득이에요. 해상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듀얼 ISO는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듀얼 ISO가 뭐 C로그2 같은 경우에는 800이랑 6400이에요. 캐논 709는 400이랑 3200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 이제 현업에서 오랫동안 촬영하신 분도 많을 테니까 800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다 800, 알렉스도 800이고 아리도 800이고 여기 소니도 800이고 다 800 쓰잖아요. 그러니까 800이라는 ISO는 익숙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들은 뭐 듀얼 ISO, 캐논 뭐 1810였나? 트리플 ISO도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 베이스 ISO를 셋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올드해져가지고 이 듀얼 ISO라는 거를 할 때 두 번째 ISO 값을 거의 쓰질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쓸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환경이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이 6400이라는 ISO 값을 써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진짜 놀랐습니다. 지금 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화면이 저 장면을 찍은 화면인데 그때 가로등도 없는 한밤중에 공원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자 벤치 위에 파브슬림을 띄웠는데 걔 광량이 1%였어요. 1%. 뒤에 있는 보르자 500 얘가 공원 전체를 조금 비춰주는 조명이었는데 얘 광량이 20%였고요. 근데 ISO 6400을 쓰니까 조립이 1.4에 이 노출이 나오더라고요. 이 노출이 나온다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명 1%라 그랬잖아요. 얘 더 올리면 되잖아, 사실. ISO 800 쓰고. 뒤에도 광량 충분하니까 더 올려주면 배경도 밝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게 어쩔 수 없이 ISO 6400을 쓰게 된 이유가 이쪽 배경을 살리고 싶었어요. 이쪽 배경. 그러니까 인물을 이렇게 OS를 걸어서 따는데 인물 노출 확보 가능해요. 그리고 배경도 뭐 어떻게 밝힐 수는 있어요. 근데 저 먼 쪽에 있는 먹을 밝힐 수 있는 조명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조금 들고 갔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래도 가로등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ISO 800으로 세팅됐을 때는 여기가 완전 먹이었는데 6400까지 올리니까 여기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출은 전부 다 여기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가로등이 저 밑에 있는 풀을 밝혔던 그 보케를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높은 두 번째 ISO가 필요하더라 라는 걸 알게 됐고 조명이 없는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는 듀얼 ISO가 진짜 쓸만하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장비를 충분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파브 튜브라도 하나 놓으면 땡이에요.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여기서 맛을 한번 봐서 그런가 이제 컴팩트 동영상용 카메라 약간 좀 빠른 기동력, 저해상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는 카메라들은 이 두 번째 ISO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리그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했거든요. 제가 그냥도 카메라를 잘 쓰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단편 영화 같은 거 찍을 때는 배터리 가는 것도 사실은 시간 소모고 그리고 핸들 그립 같은 거 잡을 때 뭐 이렇게 돌 때 무빙 주거나 할 때 핸들이 있으면 훨씬 더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그 파지감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리그 구성을 했어요. 리그 구성도 아주 컴팩트하죠. 예전에는 여기에 팔로우 포커스도 달아야 되는데 이제 AF로 땡칠 수 있고요. 여러모로 상당히 간단한 리그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케이지 탑 밴드를 써야 되는데 모니터 마운트, V 마운트, 배터리 마운트 플레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셋업을 했고 여기에 5인치 모니터 달고 무선 영상 송신기 달고 그리고 배터리 달아가지고 여기에 전원 공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제 EOS R6V는 이제 모든 곳에 다 V 마운트로 배터리가 들어가게끔 셋업을 해놨어요. 그러면 V 마운트 배터리 하나만 갈면 되니까 편하고 제가 그 190W짜리 V 마운트 배터리인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찍어도 배터리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 많이들 다는 게 모니터 그리고 무선 송신기 달 거고 무선 마이크 같은 것도 많이 다실 거예요. 동시녹음 사운드 이제 입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운드를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타임코드 제너레이터나 뭐 무선 포커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달아야 될 텐데 이것도 케이지나 리그 구성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리그 구성을 해서 썼는데 리그에서 카메라를 뗄 수 있잖아요. 리그에서 카메라를 뗄 수 있다는 건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붐암이에요. C 스탠드에 닿는 되게 가벼운 붐암이에요. 조명도 작은 거밖에 안 올라가요. 그런 붐암에다가 카메라를 달 수 있게
된 거죠. 카메라, 렌즈 뭐 이것저것 다 합쳐봤자 얘가 1.5kg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벼워요. 그래서 부감 촬영을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 부감 촬영 했을 때도 리모컨, 되게 싼 그 캐논 트리거 리모컨 그것만 있어도 파워 줌이랑 녹화가 가능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앵글 잡을 때. 네, 그리고 뭐 이번 단편에서 쓴 건 아니지만 자동차에 마운트 한다던가 아니면 뭐 슬라이더나 뭐 짐벌 같은 거 올린다던가 이럴 때도 큰 카메라들은 올리기 쉽지 않죠. 제가 이제 C70을 많이 쓰는데 C70은 로닌 그러니까 프로에 올라가요. 근데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짐벌 쓸 때는 작은 카메라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카메라는 작은 게 무조건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좋다. 그렇고요. 또 뭐 이거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취미용으로도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는 인간이라서 리그에서 카메라만 딱 떼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애기 찍어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작계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조작계에서 버튼이 많다, 뭐 다이얼 십자키 통합됐다, 이거 너무 좋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협업 작업을 하실 때 진짜 좋은 부분이 조작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뉴 진입, 리뷰, 뭐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패스트 리버스 걸 때 진짜 빠릿빠릿하게 빠르게 걸려가지고 이 부분에서 진짜 쾌적하고요. 사실은 다른 되게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도 그렇고 이 모니터링 넘어갈 때 이 신호 끊겼다가 다시 잡히는 시간이 한 1, 2초 걸리거든요. 더 걸리는 것들도 있고 그 시간이 사실 별거 아닌데 진짜 불쾌한데 이 카메라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뷰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로우건, 무우건 다 잘 되고요. 뷰 어시스트가 외부 출력으로 잘 뽑힌다. 외부 출력으로 뽑히고 뷰 어시스트가 플레이백에도 적용된다. 그것도 외부 출력으로 뽑힌다. 그런 부분들은 진짜 좋은 부분입니다. 되게 기초적인 얘기 같잖아요. 안 되는 카메라 진짜 많아요. 탈리램프 대고, 마커, 제브라 다 있고요. 웨이브폼, 폴스 컬러 너무 좋고요. 그리고 AF 기능 되게 많은데 이 AF가 참 이것도 호불호 많이 갈리죠. 현장에서 저도 이제 가끔 형님, 감독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요즘 애들은 포커스 맞추라 그러면은 왼손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화면 톡톡 두드리고 있다고 화를 내시는 걸 그럼 저 옆에서 그렇죠. 요즘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긴 하는데 AF 정확한 AF와 이제 퀄리티 좋은 AF가 점점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대체될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요. 소니랑 캐논이 AF가 진짜 끝판왕급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완벽해졌어요. 제가 이번에 테스트 삼아서 가능하면 모든 씬을 AF로 찍었어요. 그러고 적용이 안 될 때만 MF로 바꿔서 찍었어요. 이거는 이제 단편을 찍으면서 이 카메라에 대한 정보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그런 저 스스로 미션을 걸었던 건데 일단 이 AF 기능이 너무 좋은 타이밍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f1.4 클로즈업이 돼요. f1.4로 클로즈업 누가 하냐?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근데 수동으로 하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포커스하는 애가 뭐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조리개를 그렇게 열고 클로즈업을 못해요. 클로즈업 할 때 2.8 열면 제일 많이 여는 거죠. 근데 이제 1.4까지 열 수 있어요. 얘가 눈 트래킹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뭐 왔다 갔다 앞으로 이 정도만 해도 클로즈업은 진짜 확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람 손으로 따라가면 한 박자씩 느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감성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계속 칼같이 맞아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대화씬이라면 못 쓴단 말이에요. 얘는 실시간으로 쫓아가니까 진짜 얕은 심도의 클로즈업 촬영이 가능해요. 이게 진짜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이고요. 두 번째 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AF 잡고 있다가 MF 돌려가지고 다른 피사체 트래킹하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AF 온 버튼 활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MF로
그러니까 인물이 프레임 인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AF로 놓고 찍으면은 저 뒤에 맞을 거네요, 배경이. 그리고 인물이 들어오면은 포커스가 뒤에서 앞으로 쭉 당겨오겠죠. 근데 이게 편집할 때 이런 식으로 주면 편집자가 뭐라 할걸요? 왜 이렇게 좋으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프레임 인을 하는 상황이면 프레임 인을 하는 그쯤 어딘가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들어오면 팔로우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AF 바디에서 할 수 있어요. 배우들 세워놓고 AF 온 버튼 눌러놔요. 그리고 다시 빠져달라 그래요. 누른 상태로 있으면은 AF 온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AF 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롤 버튼 누르고 들어온 다음에 AF 온 버튼을 떼면은 스르륵 맞아요. 그러니까 수동 포커스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포커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레임 인 상황에서도, 프레임 아웃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저도 수동으로 많이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인물이 계속 있는 거 트래킹 하는 거 말고 한 번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노트북에서 저 뒤에 이렇게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이동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왜냐면은 AF로 이거를 터치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면은 얘가 너무 훅 가기도 하고 이게 느낌이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뒤에서 끝에서 워블링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캐논에서 그 AF 속도를 튜닝해가지고 이 곡선을 속도 곡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포커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가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가. 그럼 포커스 들어가 이러면은 착 돌리잖아요. 처음에 빠르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다 돌려서는 어때요? 그때부터는 세밀하게 맞춰야 되니까 느려지잖아요. 요 곡선을 구현해놨어요. 그래가지고 AF도 지가 인간인 척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진짜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것만 보지 않으면은 사람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런 포커스 이동할 때도 이제 AF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감도라든가 포커스 속도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 특히나 포커스 속도는 10단계인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데에 맞춰가지고 포커스 속도만 설정하면은 진짜 온갖 느낌은 다 낼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캐논에 바라는 거는 이거 기본이 7로 돼 있던데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 5 정도로 맞춰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BS 얘기 아까 했고 듀얼 슬롯 되게 좋아요. 듀얼 슬롯을 아주 잘 지원해요. 그러니까 로우랑 프록시 녹화 가능하고요. H265랑 프록시 녹화 가능하고요. 로우랑 H265도 가능하고요. 그냥 동시 녹화도 가능해요. H265, H265. 그러니까 영화 찍을 때 프록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영화 찍으면서 뭐라 그러지? 그 서브라 그러죠. 이제 혹시나의 상황을 대비하는 H265를 녹화할 수도 있고 웨딩 같은 상황에서 H265, H265 해가지고 사고 예방 차원에서 듀얼 녹화를 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듀얼 슬롯 기능 제일 잘 지원하는 카메라다. 아쉬웠던 부분 개각도가 없습니다. 단편 가가지고 우리 맨날 같이 촬영하는 친구들이랑 이 카메라로 찍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촬영팀한테 카메라를 주고 기본 세팅 좀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툴툴대길래 왜? 이러니까 형님 개각도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이 카메라 개각도 없어 이러니까 그렇고요. HDMI 외부 출력할 때 화면 동보 양쪽 모니터에 모두 못 띄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만 띄울 수 있어요. 외부 출력 모니터에만 띄울 수 있어서 아쉬운 게 캐논 카메라가 오토포커스 성능이 되게 좋은데 그 오토포커스 성능을 AF로 작동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정적인 환경에서 조이스틱을 조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터치로 딱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못 해요, 그걸. 되게 아쉽죠. 그리고 진짜 뭐랄까 그냥 예를 들어 앞에 그 배우분이 연기를 하고 있고 뒤에 모니터가 있는데 플레이백 같은 것도 사실은 돌려가지고 나랑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면은 그런 것도 불편해요. C 시리즈부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뭐 커스텀 픽처가 내려온 것처럼 언젠가 내려오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HDMI 외부 출력 시 전자수평기 사용 불가능. 요거는 고쳐줄만도 해요. 왜냐하면 시네마 카메라엔 전자수평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캐논의 전자수평기가 되게 퀄리티가 좋은 편이에요. 니콘도 괜찮아요. 소니가 전자수평기가 좀 안 좋아요. 좀 부정확해요.
근데 뭐 영상 찍을 때 뭐 칼같이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부족한 건 괜찮은데 이게 아예 쓸 수 없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바디에서는 녹화하면서 수평기를 볼 수 있는데 외부 출력 5인치 모니터에는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아쉬웠다. 그리고 그 포트부가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오디오 관련된 것만 뭐 이용을 하신다면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두꺼운 것 껴도 되고 이렇게 젠더 있죠. 두꺼운 그런 애들 껴도 간섭이 거의 없도록 되게 띄엄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HDMI 장착을 했을 때 LCD 스크린이 완전히 돌지 못합니다. FX3는 돌죠. 그건 안 돼요.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뭐 과격한 액세서리를 꽂을 수 있도록 그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넓게 해놨어요. 듬성듬성. 그래서 그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얘기만 대충 하면은 로우는 12비트 컬러 뎁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컬러가 몇 개예요? 계산을 못하겠네. 2에 12승을 3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보정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보정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생각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다이나믹 레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미드톤 개조가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진짜 마음껏 쓸모가 없고요. 그리고 자연물 같은 거 찍을 때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카메라 같이 12비트 12스톱 이상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하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자연물을 찍을 때 큰 이슈는 없어요. 조명을 아예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슈가 있을 텐데 조명을 아예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하겠다고 해봤자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제 개조랑 미드톤 디테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2비트가 되면은 DRL만 많이 확보를 해도 미드톤이 10비트보다 더 좋아요. 10비트 그냥 찍는 것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우의 보정 감도는 진짜 좋고요. 로우 하면은 노이즈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제 생각엔 두 가지예요. 잘 못 찍었거나 아니면은 진짜 사진을 생각하시거나. 그러니까 사진처럼 깨끗하진 않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충분히 괜찮은 노이즈를 보여주고요. 그 정도 노이즈 퍼포먼스면 솔직히 그냥 써도 될 것 같고 노이즈 제거 돌려도 디테일 손상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퀄리티가 제일 중요해 이러면 그냥 로우 찍으시면 돼요. 그냥 뭐 로우가 뭐 H 로우보다 더 뭐 노이즈 퍼포먼스가 안 좋고 선해도가 떨어지고 뭐 그렇다더라.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 로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H 그리고 10비트의 시로그2 같은 경우도 좋긴 좋아요. 이제 로우랑 비교를 하니까 이제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지. 얘도 절대적인 이미지 퀄리티 자체는 되게 좋고 용량도 작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쓰실 분들은 H 로우를 쓰시면 돼요. 로우 솔직히 용량이 진짜 너무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캐논 이 럿을 먹이잖아요. 저 이제 아까 보정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럿 먹이고 시작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색 보정을 하실 텐데 이때 먹이는 럿을 YDDR 럿을 보통 캐논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게 구글에 치면은 캐논 아시아 같은 데서는 캐논 709 럿도 제공을 하거든요. 요거 다운받아서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YDDR 럿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두 개 다 받으셔가지고 요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좀 더 좋은 걸로 넣어가지고 색 보정 스타트 포인트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